셋, 넷, 다섯, 10명밖에 안 나왔는데 당의 기강이 말이 아니에요. 의원총회 10명밖에 안 나온다는 게 말이 돼요. 유승민 대표는 우리 바른미래당의 중요한 자산인 만큼 당의 개혁과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금요일입니다. 박상병, 박시영 두 분의 눌러가지 않는 정치 분석 듣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지지율 문제부터 좀 여쭤봐야겠어요. 네. 이것도 여쭤보죠. 뭐 지지율 왜 떨어집니까? 뭐가 제일 문제입니까? 경제 고용이 결정적이다. 경제 고용. 특히 국민들은 지금 남북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좀 답보 상태에 있긴 합니다만 지지율이 떨어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경제 문제, 민생 경제라든지 체감 경기, 거기다 더 나아가서 고용까지도 취약이다 보니까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경제 문제가 기본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개혁이 여러 가지 저항에 좀 부딪히는 측면이 있고요. 우군이라고 볼 수 있는 정의당, 민주평화당 이런 데서도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 협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짜 뉴스 이런 것도 좀 횡행하고 있고 이재명 리스크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맞물려서 지지율이 좀 빠지고 있는데 대통령 호감도는 여전히 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애정은 있지만 실망의 강도가 강화되고 있다. 한마디로 지지층의 목소리보다는 비토층, 비판층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는 민심이 좀 동요하는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 갤럽 조사에서는 뭐 53%, 뭐 50% 안 넘어 좀 밑으로 내려가지 않았지만 분명한 건 흐름이 안 좋고요. 네, 그렇습니다. 흐름이 안 좋습니다. 뭐 지금 정도는 청와대에서도 이건 상당히 위기감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 갤럽은 50% 넘었네 이런 생각을 간다든지. 청와대도 그렇게 생각 안 하겠죠. 또 역대 정부도 이 정도는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면 저는 큰 오판입니다. 네, 긴장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흔히들 뭐 40% 밑으로 떨어지면 국정 운영하는 동력이 크게 떨어진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50% 정도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또 최근에 뭐 청와대가 뭐 저 폭행 사건 있었죠. 비서관 의전 비서관 음주운전 있었죠. 여기에 또 저희가 단독 보도한 저 특별감찰관실에서 뭐 경찰 가지고 뭐 알아보고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네, 최근에 한 3가지가 연속으로 일어났습니다. 안 좋은 소식들이요. 결국 그 도덕성 우월 이런 부분들이 문재인 정부의 근간이었는데 그걸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일하는 청와대 안에서 뭐 이 정도 일이라면 노무현 정부 때는 그때 총무비서관 구속되고 그랬잖아요. 뭐 뇌물 몇 억씩 받아가지고. 근데 뭐 어떻게 보면 뭐 이 정도야 싶지만 사실 문재인 정부에 바라는 도덕감은 굉장히 높아져 있죠. 왜냐하면 촛불 정신을 계승한 정부다. 이렇게 표방을 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엄격한 도덕성 잣대가 있는 것 같고요. 결국은 이런 사건을 거치면서 중도층들이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문재인 정부도 다를 바 없다. 이런 생각을 좀 갖는 것 같고요. 결국 대통령 혼자 서 있는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좀 깨끗한 것 같고 선한 의지로 하는 것 같은데 참모들이 받쳐주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화면은 오스트리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 내외의 영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여준 전 장관, 뭐 날카로운 정치평론하시기로 유명한 분이죠. 이런 의견이시던데요. 대통령 지지율과 관련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지율이 물론 내려가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 내려가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거든요. 만만하게 하강을 한단 말이죠.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문 대통령의 지지 기반이 비교적 단단하다. 그렇지 않으면 확 빠질 텐데요. 이렇게 조금씩 내려가는 거 보면 지지 기반이 단단하다는 걸 알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취임 후 1년 반이 지난 이 시점에서 과거 대통령들하고 비교해보면 아직도 굉장히 높은 편이라는 거 아닙니까? 정통 지지 기반은 흔들리지 않는 것 같다 분석하셨어요? 저는 그 윤여준 전 장관의 이런 분석을 청와대에서 하면은 정권 폭망합니다. 절대로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청와대는 이렇게 왜 그러냐면 결정적으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역대 정부하고 단순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이 정부는 어떤 정부죠? 사실상 혁명 정부입니다. 우리 헌정상 처음입니다. 네. 그죠? 혁명 정부라고 이른바 피플 파워를 통해서 만들어낸 정부가 1년 반 만에 이 정도 내려간다는 건 어마어마한 추락인 거죠. 이런 나라가 많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 하나. 두 번째는 네. 지금 야당다운 야당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 시점에 강력한 야당이 있었다고 얘기하면 이 정부 금방 흔들립니다. 지금 야당은 제 앞길도 못 가고 있어요. 앞서 화면에 봤습니다만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도 지금 내부적으로 얼청하면 10명이 오는 자유한국당에서는 아직도 지금 이 계획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서로가 눈치 보면서 싸움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지율도 반토막 난 상황 속에서 야당이 없는데 네. 청와대 권력이 이 정도로 추락한다고 얘기하고 국민들이 찬성과 반대율이 비슷하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위기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야당도 이렇게 못하고 있는데 그나마 그럼요.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지는 건 더 문제다. 그런데 윤여준 장관처럼 과거 보니까 비슷하네. 지지율이 탄탄한. 이렇게 하면은 청와대가 안 하겠습니다만 하면은 많은 거다. 그렇지 네. 않다는 겁니다. 실제 이제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요. 집권 2년 차 아닙니까? 지금 3, 4분기입니다. 역대 대통령의 최고 지지율이 3, 4분기 때 김대중 대통령이 46% 가장 높았습니다. 네. 지금 이제 갤럽 조사였는데요. 당시에 지금 53%가 나왔습니다. 갤럽 조사. 걸로 보면요. 네. 갤럽 조사로 보면 지금 3, 4분기에서 네. 역대 대통령보다 조금 높은 수준인데 이 표로 보면 지금 표로 그렇습니다. 이 표로 보면 김대중 대통령은 안 나오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도 2년차 때는 매우 그렇죠. 높았던 44% 됐습니다. 걸로. 네.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앞으로 4, 5개월이 가장 중요하다. 네. 그러니까 4, 5개월 동안 집권 3, 4분기, 2년 차의 3, 4분기, 4, 4분기를 어떻게 관리하냐 굉장히 중요한데 네. 국정 지지율이 떨어지면 정책 추진의 동력도 약화되지만 네. 지금 정계 개편의 가장 큰 고리가 바로 국정 지지율이 어떠냐에 따라서 보수의 통합이 가파르게 전개될 거냐 아니냐 속도에 대해서 그게 규정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정부가 많이 흔들릴수록 보수는 빨라지죠. 단결하고 연대하는데 훨씬 더 힘을 받겠군요. 당연합니다. 네. 지난 대선에서 우리가 봤습니다만 이번에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보수 진보를 넘어서서요. 새로운 시대를 만들고자 하는 다수의 건강한 시민들이 동참해서 네. 그 겨울에 촛불을 들어서 일종의 피플 파워 권력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이 1년 반 만에 문재인 정부한테 실망하고 돌아선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는. 지지율표를 한번 다시 보여주실래요? 자, 이렇게 네. 돼버리면은 이거는 과거에 우리가 흔히 말해서 피플 네. 파워, 혁명 정부라고 말하면은 네. 이 혁명 정부는 반동의 역할이 더 커지는 겁니다. 지금 48%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있지만 표현은 없지만 부정적 평가가 45%입니다. 3%밖에 차이가 안 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이제 반반 됐습니다. 이 정도 된다고 얘기하면은 이 정부를 세웠던 주축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네. 그것도 그냥 점진적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빠져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빠져나간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청와대는 역대 정부의 대통령 지지율하고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심각한 위기, 더 위기는 지금의 이 위기 국민을 돌파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동력이 있을까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더 위기감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라도 역대 정부 보니까 괜찮아라고 하는 생각은 하지 않겠지만 하지 마시라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수치상으로 보면 50% 국민의 절반은 여전히 국정을 지지하고 있지만 청와대도 위기의식을 상당히 느낄 것 같습니다. 긴장감을 가지고 임하고 있고요. 네. 어떻게 국정 쇄신할지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네. 다음 달 12일 날 김정은 위원장 답방한다 뭐 이런 오늘 보도가 있었고 청와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부인하진 않았어요. 네네. 아마 이번 주말에 한미 정상회담 뭐 이런 데서도 좀 논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동안에 남북 화해 이슈가 불거지면 테이블에 올라오면 좀 지지율이 반등하는. 근데 문제는 언제까지 이걸로 갈 수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결국은 경제다 이 이야기가 항상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평화 이슈는 네. 좀 내성이 쌓였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반등폭이 크지 않을 처음엔 거지만 너무 감동적이었죠. 그렇습니다. 네. 반등폭이 크지 않을 것 같지만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기존에 했던 것을 뛰어넘는 메가톤급 파괴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한 5% 이상은 반등할 거다. 근데 네. 중요한 것은 그것이 그 상승한 폭이 지속 유지되려면 가능할 것이냐. 지속 가능하려면 경제 민생에서 성과가 나와야 한다. 네. 그렇게 생각이 문제는 듭니다. 경제인데 오늘 또 기준금리 올라갔고 미국도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고 있고 사실은 큰 틀에서 보면 내년 경제가 좋아질 만한 여건은 아닙니다. 사실은 무거워질 만한 대외 여건만 많아지고 있거든요. 네. 네. 금리 오르고요. 가계부채가 지금 1,600조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가계부채가요. 집값 떨어집니다.
집값이요. 그러니까 폭등했던 데 떨어집니다. 전체적으로 부동산 경기 좀 좋지가 않습니다. 이 자산의 거품이 더 꺼져버리면은 이제는 한 달 내내 일해서도 자신이 갖고 있는 부채의 이자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을 겁니다. 이런 경우가 남미 같은 경우, 일본도 과거에 한 20년 전에 그랬습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한테 재현돼 버리면요, 말 그대로 그동안 있었던 경제 뇌관이 터지는 겁니다. 이걸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자 드디어 김정은 위원장님께서 답방하셨습니다. 국민들이 박수 칠까요? 더 분노합니다. 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지금은 북미 문제라든지 남북 문제는 잘 관리해야 됩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남북 간의 철도 그 공동조사를 하는 걸 떠나는 이 경제소리 들을 때 감동이었습니다. 그거 하나 하고 나머지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책의 기조를 바꾸라 그런 뜻이 아니라 지금 상황 속에서 어디에다가 초점을 둬야 될지만큼은 정부가 자존심을 구기더라도 몰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야당의 지지를 끌어내야 될 것이고 다른 걸 놓치더라도 그것이 아니라 아 우리 기조는 맞아. 소득성이 끝까지 갈 거야. 네. 일자리 다음 달이면 좋아질 거야. 아니면 내년이면 좋아질 거야. 라고 하는 방식 가지고는 답을 못 찾는다. 아니 근데요. 네. 여러 가지를 동시에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화 이슈도 끌고 가야 하고 물론이죠. 경제에 네. 주력하면서도 네. 또 공정 이슈도 밀고 나가야 하는 겁니다. 각각의 성격은 좀 달리하지만 그리고 평화 이슈가 전쟁 공포의 해방 이런 소극적 개념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시장, 새로운 기회, 우리 경제를 살릴 디딤돌, 네. 내 삶을 바꿀 평화 이런 컨셉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그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네. 남북 경험이 좀 뚫렸으면 좋겠다. 물론 이제 그게 비핵화하고 다 연관돼 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에 대해서는 국민들 여론조사 해보면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고요. 저는 그건 그것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 통일이나 평화 이슈가 젊은 사람들에게는 아 저게 나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겠는데 언젠가는 이것 때문에 또 그때 그렇습니다. 더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공감했었거든요. 근데 또 반대로 말하면 이게 또 잘 진전이 안 되니까 국민들이 또 거기에 또 실망감이 더해지는 거 아닌가. 특히 젊은 층도요. 네.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정말 안 오르죠. 근데 올랐습니다. 제법 많이 올랐습니다. 이거 리얼미터 거죠? 네. 26.2%로 4% 포인트 가량 3몇 퍼센트 정도 올랐습니다. 네. 저게요 조사 방식에 따라 약간 차이는 납니다. 분명히 네. 리얼미터는 좀 올랐고요. 갤럽은 거의 이제 대동소이에 나왔는데 15% 정도 나왔거든요. 자유한국당이. 네. 이제 조사 방식을 떠나서 어쨌든 무당파로 있었던 그러니까 한국당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탈했던 보수층 네. 그 보수층 일부가 아, 회개하고 무당파가 있다. 줄었네요, 진짜. 네, 줄었습니다. 그 무당파로 가 있던 한국당 이탈층이 다시 한국당으로 재집결을 하고 있다. 네. 이런 흐름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그 얘기는 정부 여당에 대해서 실망감을 가지고 있는 그 보수층들이 좀 탐탁진 않지만 여전히 한국당을 좀 못 믿었지만 네. 그래도 좀 힘을 실어줘야 한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자, 싶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흐름입니다. 흐름. 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앞서 대통령 지지율도 그렇고요. 오세훈 전 시장 입당했고요. 유승민 전 대표 지금 뭐 들어간단 말 구체적으로 나오고요. 여기에 황교안 전 총리까지 이런 어떤 보수 연대가 좀 가시화되면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정말 본격적인 오름세를 탈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보수 여대가 아니고요. 네. 도로 새누리당으로 가는 거죠. 오세훈 전 시장의 복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보수 연대입니까? 황교안 전 총리는 박근혜 정부 때에 대통령 권한대에 했던 사람이에요. 같이 뭉치는 겁니다. 그 뭉친다 그래서 아 드디어 이제 보수가 똘똘 뭉치는 걸 한번 해보자. 그건 아니죠. 과거에는 이보다 더 단결될 때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지금은 4%포인트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오르는 것은 네. 이른바 견제를 위한 제1야당의 존재감에 대해서 국민들은 필요로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중도층에서 예뻐서가 아니라. 그리고 단지로 말하면은 자유한국당에서 잘하는 게 지금 별로 없어요. 뭘 잘하고 있죠 이거 한 가지라도.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너무 이렇게 조금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견제할 수 있는 야당이 뭐죠? 바른미래당은 의총도 안 되니까 네. 자유한국당을 가는 겁니다. 가는데 앞으로 보수 세력의 결집을 하더라도 만약에 인적 혁신에 성공하고 난 다음에 보수와 중도 혁신으로 가면은 상황이 네. 전혀 달라지죠. 그렇지 않는 상황 속에서의 보수 혁신은 구호만 있지 지지율 상승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 모인다고 해서 지지율 본격적으로 그렇습니다. 올라갈 것 같지 않다 이 말씀이시죠? 만약에 해쳐 모여 이런 네. 상황이 벌어지면 큰 집 중심으로 재편되게 돼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그래서 자유한국당 중심으로 가게 네. 돼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저는 박 교수님 거의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모였다고 해서 바로 지지율이 올라가지는 않는다. 조금씩 올라가긴 하지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인적 쇄신을 하고
그리고 정체성을 재정립하면서 합리적 보수로 거듭날 때 이게 수직 상승으로 올라가지 네. 제한적일 거다. 그 상승폭은 그런 게 없으면 단순히 해쳐 모여 한다면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분석하시는데 또 압니까? 다 모여서 판 커지면 지지율 정말 올라갈지. 자, 퀴즈 하나 준비했습니다. 돌발 퀴즈 하나 보시죠. 다음 중 우리 정치권에서 가장 빨리 찾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 청와대 기강, 2. 자유한국당의 정체성, 3. 사립유치원의 도덕성, 4. 이재명 지사의 휴대폰입니다. 저는 뭐 다 중요한데요. 네. 사립유치원 도덕성이 제일 급한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워낙 모집 시기거든요. 네. 학부모들이 발을 동동 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시급한 문제다. 12월 초까지 이게 결론이 네. 나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자유한국당이 당론 낸다고 하는데 아직 안 내고 있거든요. 네. 이 문제 빨리 박용진 3법에 대한 처리를 해야 한다. 특히 네. 이제 오늘 서울 유치원 지회에서 반박 성명을 냈습니다. 무슨 네. 얘기냐면 한유총이 박용진 3법이 통과되면 곧바로 폐원 조치하겠다. 모든 유치원들이 사립 네. 유치원 단체 행동하겠다고 이렇게 네. 겁박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아이들 볼모로 잡지 않겠다. 서울 지역에 사립유치원 하시는 분들은 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조희연 네. 교육감 만나서 그런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네. 다행스러운 얘기입니다. 저는 네. 박시영 평론가가 청와대 기강이라고 얘기할 줄 알았어요. 정의당도 만신창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네. 저는 다른 걸 잡았는데 유치원 들어가 보니까 깜짝 놀랐는데 저는 네. 물론 지금 청와대 기강도 중요합니다. 빨리 찾아야 됩니다. 네. 근데 청와대 기강보다 더 골병이든 오랫동안 중병이 있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의 혁신입니다. 저 정체성을 저는 혁신으로 바꿔서 자유한국당의 혁신입니다. 혁신 건강한 야당이 있어야 건강한 야당이 있어야 이 정부가 조금 옆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네. 전체적으로 균형감을 갖고 국정이 튼튼해지는 거거든요. 네. 야당의 문을 건강한 야당이 있어야 건강한 야당이 있는 건데 양쪽에 더 상생이 안 돼 버리고 만약에 지금 자유한국당이 계속 이렇게 헤매면은 네. 청와대 기강 차관분들 뭘 해보든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급하게 찾아야 될 대목은 자유한국당의 혁신이다. 네. 저는 알겠습니다. 2번으로 네. 잡았습니다. 자, 바른미래당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어제 의원총회에서 당대표가 의원들 숫자를 세는 일이 세상에 이런 일이. 화면 보겠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출석률이 저조합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10명밖에 안 나왔는데. 점심 드시고 들어오고 계십니다. 점심 드시고 들어오시면은 그래도 20분까지인데 10분이 지났는데 우리 원내대표께서는 말이죠. 우리 의원들 의원총회에 꼭 참석하도록 독려를 해주시고 이건 당의 기강이 말이 아니에요. 의원총회에 10명밖에 안 나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당 소속 국회의원이면은 당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할 일을 해야죠. 할 일을 안 하고선 떠들기만 하고 좀 분명히 기강을 잡아주세요. 할 일을 안 하고 떠들기만 하고. 네. 네. 저는 어제 바른미래당의 의원총회에 10분밖에 없었다는 게 바른미래당. 바른미래당의 의원처럼 안 보이는데요.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오래된 얘기고요. 한지붕 두 가족 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대주주라고 할 수 있는 분이 두 분인데 네. 유승민 의원은 당무에 이런 회의에 참석 안 한 지 오래됐고 네. 안철수 전 대표는 또 외유 중이시고 독일에 있고요. 독일에 네. 가 계시고 이러다 보니까 기강이 안 잡히고요. 특히나 당 지지율이 오르지 않으니까 이게 자유한국당 중심으로 보수 통합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어떤 시각들이 있다 보니까 요 뭔가 며칠-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 며칠 그 무게중심이 좀 강해지는 네, 느낌이고요. 그렇습니다. 저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몇 명이 바른미래당에서 온다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네. 손학규 대표의 참 얘기 들어보니까 저 정도는 손학규 대표는 강하게 얘기한 겁니다. 네. 말은 부드러워 보입니다만 상당히 강한 톤으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굉장히 좀 화가 난 겁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기강의 문제인가가 아니고요. 조금 리얼하게 말하면은 이별 전야의 풍경을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이별 전야의 풍경을 보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떤 이별은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자유한국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거의 과거에 바른정당 있지 않습니까? 바른정당에서 바른정당에서 이번에 통합했던 인사들의 다수는 거의 대부분은 갈 타이밍만 보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의총에 와서
무슨 얘기를 해본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총에 가가지고. 쉽게 말해 마음은 떠났는데. 그럼 이미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거의 보니까, 보면 그런 상황이. 하태경 의원만 빼고 나머지 원래 9명이 계시는데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이 하태경 의원만 좀 왕따 분위기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당과 통합이 절대 안 된다, 불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분은 하태경 의원밖에 없거든요.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보겠습니다. 9명 중에 바른정당 출신 분들 9명 중에 이 중에 자유한국당으로 갈 사람, 이 사람은 갈 것 같다, 이 사람은 안 갈 것 같다. 딱 봐도 하태경 의원하고 정운천 의원도 전북이라 지역구가 전북이라 좀 고민될 겁니다. 자유한국당은 안 가실 것 같기도 하고. 무소속으로 가면 가고. 네. 그런데 최근에 언론에서 이학재 의원의 탈당설이 벌써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인천 또 어떻게 서구가 보십니까? 아니 그리고 나머지 유승민 의원을 필두로 해서 유이동, 네. 이혜훈, 뭐 지상욱, 오신환 이런 분들은 유승민 의원이 가면 다 간다. 그렇습니다. 같이 움직일 그렇죠. 분들이. 이제 타이밍을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태 속에서 자유한국당이 만약에 다음에 전당대회를 했는데 친박계가 당대표가 됐어요. 그런 상황이 달라져요. 그거는 네. 명분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여론도 쉽지 네.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비박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당의 혁신 모델을 가지고 치고 나갈 경우에는 네. 그 사람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시 뭉치자는데 유승민계가 동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마 당대표 선출까지 안 갈 것 같은데요? 아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유승민계가 보수가 재건해야 한다, 통합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계속 내주면 전당대회 내년 자유한국당 2월달 전당대회에서 통합파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힘을 실어주면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전대에서 통합파가 승리하게 되면 그 이후에 내년 상반기에 네. 탈당을 통해서 당대당 통합이든 세력 대 세력 통합이든 뭔가 모양새를 갖추려고 할 거다. 그렇게 보고 변수는 유일한 게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선거구제가 연동형 비례제가 되느냐. 네. 이게 변수인데 지금 자유한국당의 입장에서는 못 받겠다는 입장이 분명하고 네. 민주당은 좀 전향적인 입장은 내긴 했습니다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마음만 그런 거죠. 네. 알겠습니다. 물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다 받아들여지면 바른미래당이나 이쪽에서 힘을 확 받는 거죠 또. 해볼 수 네. 있다고 해볼 수 있다고 판단할 겁니다. 왜냐하면 정당 득표율이 아주 낮지는 않거든요. 7% 네. 8% 이 정도 나오니까요. 그걸 떠나서 지금 뭐 지역구로 나가면 다 떨어질 상황이니까. 아니 그게 이제 비례대표로 달 수도 있으니까요. 네, 네. 예를 들면 아, 이 네. 복수로 비례대표 등록을 할 수가 아니, 아니,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지역구로. 말은 그것도 그렇고. 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지 않으면 지금 상황에서는 뭐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지역 거의 기반이 희망이 안 없으니까. 보이니까요. 네. 네. 지금들 간다고 하더라도 네. 아직은 좀 지켜볼 대목이에요. 우리가 정치는 생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저는 자유한국당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유한국당의 변화가 만약에 자유한국당에서 이른바 누가 당 대표가 되느냐에 따라서는 새로운 정치적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능성이 남았기 때문에 비례대표는 더 중요한 것이고 비례대표제의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내년 자유한국당의 방향과 맞물려서 야권 전체의 재편이 어떻게 네. 이루어질지가 갈라질 것이다. 네. 달라질 거듭 것이다. 그걸 이런 강조하시네요. 거죠.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뭐 최소한의 그게 쇄신이라도 포인트라는 보여줘야 한다. 겁니다. 그게 포인트다. 네. 12월 달에 변수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 원내대표 선거 끝난 다음에 그 과정에서도 친박 비박 싸울 수 있고요. 끝나고 난 다음에 당협위원장 인선 과정에서 개파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병민 비대위원장이 인적 쇄신을 약속했기 때문에 천명했기 때문에 그 결과 어떻게 될지도 좀 지켜봐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바른미래당에서 몇 명이 자유한국당으로 간다는데요라고 기자들이 물었더니 유승민 전 대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볼까요? 김병준 위원장이 바른미래당에서 5분 정도의 의원님이 복당을 원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공개적으로 하셨거든요. 저는 못 들어봤고 제가 알기로는 뭐 그 사실이 아닌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분이 무슨 근거로 그러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학재 의원께서 그런 고민을 해온 거를 저는 뭐 본인한테 직접 들은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더 좀 대화를 해보자고 그러는 중이고 나머지 분들은 뭐 그런 이야기 전혀 안 들리던데 뭐 왜 그런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런데 유승민 전 대표가 그제인가요? 네.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저 제안 요청인가요? 제안 받았는데 네. 아직 대답하지 않고 있다라고 안 해버렸어요. 가겠다고 정확히 표명은 안 했죠. 네, 자유한국당에 안 가겠다 이런 얘기는 안 했죠. 아직 대답하지 않고 있다. 네. 그 얘기는 뭐냐면 네. 원래 이제 유승민 의원이 연말쯤 되면 그러니까 국감이 끝나면 몸을 풀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초에.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고요. 결국은 집단적으로 몇 분이 결사해서 움직일 겁니다. 그러나
명분을 또 중시하기 때문에 이분이 자유한국당에서 뭔가 인적 쇄신이 좀 이루어진 다음에 타이밍을 보려고 할 거고요. 아까 본인이 보수 재건 통합을 자꾸 얘기하면서 자유한국당 내의 통합파들한테 힘을 좀 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할 거고 본인은 결국은 차기 대선을 위해서 뭔가 보수 통합에 자기가 마중물 역할을 하고 싶은 속내가 있기 때문에 결단을 할 겁니다. 내년 상반기 내에는. 네, 일전에 나오셨을 때는 뭐 내년 상반기 이야기하시면서 빠르면 올해 안에라도 나갈 수 있다. 움직임이 있을 있을 수 거다 있다. 하셨는데 요 며칠 사이에 그 움직임이 좀 커 보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 것 같고요. 지금 앞서 바른미래당의 상황이 좀 더 힘을 받는다든지 또는 선거구제가 바뀌어가지고 바른미래당 중심으로 해서 다음 총선을 준비할 수 있으면 당이 흔들리지 않겠죠. 오히려 그러면 자유한국당에서 혁신 기조가 더 커질 수가 있는데 네. 지금 바른미래당은 이미 그냥 의존 변수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자유한국당이 이제는 중요한 핵심 변수가 돼야 될 텐데 여기서 만약에 다음 전당대회에서 판세가 어떻게 가려질 것인가를 봤을 때 이를테면은 개혁과는 거꾸로 가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얘기하면은 네. 유승민 의원이 탈당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오히려 탈당이 아니라 새로운 판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오늘 계속 강조하십니다. 그러니까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 유승민 제일 의원의 중요한 건 탈당 문제는 그거다. 타이밍의 문제가 남아 있고 그 네. 타이밍은 자유한국당의 표로 맞물렸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앞서 제가 그랬잖아요. 네. 빨리 찾아야 될 것은 자유한국당의 혁신, 정체성이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간단히. 거예요. 그런 면에서 유승민 의원이 좀 비겁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 손학규 대표 체제에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방관할 때가 아니죠. 본인이 대주주인데요. 네. 무책임한 자세죠. 사실. 그렇죠. 사실은 안철수 전 의원과 함께 둘이서 만든 당인데.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를 해야겠는데 간단하게요. 저 조광특위 인적쇄신 결과 언제 나온답니까? 뭐 12월 중순 내지 말 하순 뭐 이렇게 네. 얘기하는 좀 늦어질 수도 있고요. 1월 네. 중순까지만 되면 된다는 거예요. 박 교수님이 계속해서 자유한국당의 쇄신 이게 진짜 중요하다. 어떤 모습을 갖추느냐에 따라 야권이나 보수 진영의 판도가 결정된다고 하셨으니까 지금 그 결과 중에 네. 단답형으로 네. 자기 지역구 뺏길 의원 한 명씩만 하면 한 명, 자유한국당에서. 네. 사람 이름을 딱 대기는 네. KBS에서 면하기입니다만 저는 오히려 친박 핵심 인사들은 반드시 정리돼야 된다. 조광특위에서 정리가 네. 안 되면은 김병준 위원장이라도 할 수밖에 없다. 김병준 저는- 위원장이 그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딱 한 명 뽑으라면 네. 최경환. 왜냐하면 친박 핵심 그분은 아니, 이미- 이제 그분은 구속돼 이미 있는데 제가 얘기 드릴게요. 구속돼 있는데 친박 당연히 핵심 땡기죠. 중에서 힘이 없거든. 네. 만만하거든. 아마 그런 부분부터 정리할 겁니다. 왜냐하면 홍준표 네. 정리 못합니다. 아유, 저는 정리 못한다고 봅니다. 미괄식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상병, 박시영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